동서는 가끔 꽉 막힌 소리라더라. 시어머니 아픈 거랑 우리가 이민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나이 들어서 안 아픈 사람이 얼마나 돼? 그럼 시부모님 아프면 자식들 인생도 담보 잡혀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 형님, 형님도 이 집 며느리고 아주버님도 이 집 자식이잖아요. 자식 된 도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민해 가신다뇨. 겉으로는 아닌 척, 몰라서 그러는 척, 그리고 순진한 척하지만 속은 구렁이가 수십 마리 들어앉은 것처럼 음흉한 속내가 자리 잡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 형님이라는 요물이었어요. 그럼 그 요물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던 제 사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로 친엄마를 잃었던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를 잃은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모님을 떠나보는 아픔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살아생전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릴 걸, 좋은 곳 구령시켜드리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 사드리지 못한 후에 가슴에 치게 됩니다. 못다한 효도가 응어리지기 마련이죠. 자식의 마음이라는 게 누구나 다 비슷비슷하겠지만요. 저는 대학 동기 모임에서 몇 년 만에 반가운 선배를 만나게 됐고 그게 인연이 돼서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가정에 충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편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시어머니의 존재는 제게 커다란 행복 중 하나였죠.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흔히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의 곰곰이의 적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 친어머니를 잃었던 탓인지 제겐 시어머니가 친어머니나 다름없었어요. 물론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주신 시어머니의 사랑도 큰 이유였겠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어느 모녀와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다정한 사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랑 목욕탕 가실래요? 목욕탕? 네, 날도 쌀쌀한데 뜨끈한 목욕탕에서 푹 담그면 좋겠어요. 제가 어머니 묵은 때도 팍팍 밀어드릴게요. 그거 좋지. 나도 우리 며느리랑 목욕탕에서 수다 떠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정말이요? 저도 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랑 함께 목욕탕 가면 꼭 친정엄마랑 목욕탕 가는 것 같아요. 제 응석을 다 받아주는 시어머니는 제겐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시어머니를 통해 친정어머니한테 받아야 할 사랑을 채우곤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각별한 존재였겠습니까?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님도 첫 며느리인 저를 끔찍이 아껴주셨죠. 제게 시댁은 불편하고 어려운 곳이 아니라 따뜻하고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출연하게 되면서 저를 향해 있던 시부모님의 사랑이 나뉘게 되었는데요. 그건 뒤늦게 장가를 가게 된 아주버님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겐 나이가 50이 다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겠다고 식구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다들 그 소식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모두 아주버님의 결혼에 대해선 거의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더욱 놀라웠던 건 아주버님과 결혼할 여자 나이가 아주버님과 무려 20살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30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와의 결혼 발표는 온 가족들을 놀라게 하기 충분했죠. 큰아들의 결혼을 기대하지 않고 살았던 시부모님 입장에선 경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도 어리고 예쁜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온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시부모님의 입이 귀에 걸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좀 껄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혼자 쓸쓸하게 살던 아주버님에게 짝이 생긴 일은 축하할 만한 일이었지만 저한테는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어린 형님이 들어오는 셈이었으니까요. 그것도 이 집에 처음부터 자리 잡고 있던 형님도 아니었고 뒤늦게 형님이란 사람과 적응을 할 일이 갑갑하더라고요. 솔직히 세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들 하는데
10년 어린 사람과 제가 잘 통할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겠다는 아주버님을 말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제가 잘 적응하면서 잘 지내보도록 노력하는 수밖에요. 그렇게 전 팔자에도 없는 나이 어린 형님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나이 어린 형님이 보통 내기가 아니란 것을 말입니다. 동서 나이가 나보다 10살 많은 마흔이라며? 혹시 그렇다고 나 무시할 생각하지 마. 나 배울 만큼 배운 여자니까. 어쨌든 촌스러는 내가 위잖아. 어차피 한 집안에서 같은 며느리로 얼굴 보고 지내야 하니까 그런 건 철저히 지키면서 살자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렇게 정내미가 떨어지게 말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쪽이 형님이라지만 초장부터 반말을 하면서 제 기를 죽이는데 여간 내기가 아니란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란 제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형님은 저와 조화롭게 지내는 쪽보다는 철저하게 서열을 따지는 쪽을 선택한 것 같아 보였죠. 하지만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런 걸 칼같이 지키면서 하겠습니까? 형님 동서 사이지만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촌수가 높으면 높은 대로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촌수 운운하면서 자존심을 세우는 형님의 콧대를 확 눌러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며느리를 예쁘게 보는 시부모님의 표정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머니 좋아하는 산자를 좀 사왔어요. 저희 집 앞에 유명한 한갓집 있는데 거기가 산자를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요.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게 딱 생각나서 제가 얼른 사왔잖아요. 아휴, 우리 첫째 며느리는 어쩜 그렇게 마음씨가 고우니? 내가 산자를 좋아한다는 건 또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 잘 먹을게. 고맙다, 새아가. 고맙긴요. 제가 또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많이 사올게요. 같은 여자가 보면 척 보이는 게 있잖아요. 시어머니 눈에 들기 위한 형님의 알랑방귀가 제 눈엔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뒤늦게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올 만큼 본인의 자리를 확고하게 다지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본래 시댁은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재벌은 아니지만 동네 알부자라고 소문난 사람들이 한둘씩은 있잖아요. 시부모님이 딱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60평대 아파트며 시골에 있는 넓은 논밭도 그렇고요. 특히 서울 중심가의 6층짜리 건물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재산은 시아버지가 아닌 시어머니가 일구신 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젊었을 적 하얀기가 다분했던 시아버님은 가정을 지키는 일보단 바깥으로 나다니기 일쑤였고 그 덕분에 시어머니는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온갖 고생을 다 하셨다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푼 두 푼 돈이 모이는 족족 땅을 샀고 집을 사셨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것들이 큰 가치로 뛸 거라고 예상했던 거죠. 시어머님의 선견지명은 보기 좋게 맞아떨어졌고 큰 재산을 모으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인지 시댁의 재산 대부분은 시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시아버지가 못 믿어온 탓도 있었고 시어머니의 피땀으로 일궈온 재산은 당연히 시어머니의 몫이 되는 게 지당한 일이니까요.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그것에 관해선 토를 달지 않고 당연히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동서,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건물 말이야. 혹시 거기 가본 적 있어? 네? 아, 네. 몇 년 전에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서요. 이 손 도우려고 가본 적 있죠. 그런데 그건 왜요? 아니,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이 얼마나 넓은가 궁금해서. 평수가 좀 나오는 건물인가? 6층짜리 건물이긴 한데 평수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꼬마 빌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서울 중심이니까 건물 가치가 장난 아니겠지? 그렇죠, 뭐. 그런데 그런 건 왜 자꾸 물어보세요? 응? 그냥 궁금해서 그런다니까. 며느리가 그런 것도 좀 알면 안 돼. 사실 답을 듣지 않아도 어떤 신부인진 불보듯 뻔합니다. 어머님 건물이 본인의 잠재적 재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부모의 재산은 나중에 부모의 뜻대로 자식들에게 알아서 분배해 주실 겁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많다면 감사한 일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런대로 순음할 일이겠죠. 물 흐르듯 순리대로 맡기면 될 일을 시어머니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도 시어머니 건물에 무척 관심이 많은 형님이 제 눈에 달가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형님과 각을 세우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속으로 삭히낼 수밖에요. 그리고 아무리 형님이 시부모님 재산에 눈독을 들인다고 해도 그게 뭐 자기 욕심대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형님과 가족으로 지낸 지 한 1년쯤 됐을 겁니다. 전 저대로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있었고요. 형님은 형님대로 시어머니에게 갖은 애교와 곰산을 떨면서 사랑받고 있었죠. 어쩌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나쁜 일은 안 할지도 모릅니다. 두 며느리들에게 둘러싸여 마음껏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뒤늦게 며느리로 입성한 형님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평소 전화가 올 시간이 아니어서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니,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예, 둘째야. 이 시간에 전화 걸어서 미안한데 내가 밤에 산책을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려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통 생각이 나질 않는구나. 마침 집엔 아무도 없고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통 없어서 너한테 전화했어. 어머, 그러셨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가끔 한 번씩 까먹곤 해요. 시어머니의 음성에는 불안함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일부러 목소리를 돋우면서 시어머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죠. 시댁과 멀지 않은 곳에 살며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시댁 비밀번호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생각이 났다는 듯 금세 밝아지시더라고요. 아, 그치? 맞다. 네가 알려주니까 이제야 생각나는구나. 아유, 내가 왜 그걸 까먹었는지 모르겠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아, 꼭 나이 때문은 아니고요. 누구나 순간적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다니까요. 그래. 아무튼 밤늦게 미안하다. 여쇼. 네, 어머니도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나니까 괜스레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총명하신 어머니시라 더 그랬어요. 하지만 이내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애써 지우고 말았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는 게 아니겠어요. 어느 날은 통 전화를 받지 않으시기에 직접 시댁에 가봤더니만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새카맣게 잊고 계신 적도 있었고요. 은행 일을 보러 가셨다가 통장을 손에 꼭 쥐고 마트에만 다녀오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있을 법한 소소한 실수면 다행이게요. 때때로 시어머니는 사람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겨우 떠올리시는 일도 잦았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대상에 먼 친척이나 이웃 같은 사람이면 말도 하지 않죠.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며느리 이름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 아유, 두재야, 너 이름이 뭐였지? 어머니, 정말 제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천천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아유, 머릿속에선 떠오를 듯 말 듯한데. 현정이었나? 아니. 현정이가 아니라 현희였나? 어머니, 저 정은이잖아요, 연정은. 정말 모르시겠어요?
맞다, 맞아, 연정은. 아휴, 내가 왜 우리 며느리 이름을 잊었지? 정말 내가 왜 이럴까? 가족들은 그제서야 어머님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시어머니가 치매 중기에 접어들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에 대못이 박힌 듯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친엄마와 다름없는 시어머님이 치매라는 몹쓸 병에 걸리다뇨. 더구나 이미 병증이 꽤 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상 증상이 더 잦아질 거라더군요. 더 나아가선 몸에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가족들이 곁에서 돌보면서 시선을 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치매 판정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시어머니를 자식들 중 누군가가 돌봐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와 형님 내외는 시부모님 모르게 따로 만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게 되었죠. 어머님이 저런 상태시니까 아무래도 자식들이 돌봐드려야겠죠. 제 생각에는 형님네와 저희가 몇 달 주기로 돌아가면서 시댁에서 살면서 돌봐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형님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남편과 미리 의논한 제안을 꺼내자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화들짝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뭐? 아니 동서, 그게 말이야 방귀야. 어떻게 시댁에서 몇 달씩이나 살아? 그게 말이 돼? 연로한 아버님이 어머님을 돌보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앞으로 병이 더 심해지실 텐데 우리가 지켜봐야지 어떡해요. 아, 그렇다고 이건 아니지. 차라리 감정을 쓰던가 아니면 요양병원에 모시던가 그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덜컥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좀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봐야죠. 그래도 난 반대야. 난 어머님 병수만 하면서 살 자신 없다고. 네. 그럼 어머님을 저렇게 내버려 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동서나 해. 난 모르겠으니까. 뭐라고요? 아무리 나이가 어린 형님이라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멀쩡하실 때는 하늘의 별도 따라줄 것처럼 간살을 떨더니만 어머님이 아프다니까 손절하려는 모습에 정내미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형님의 태도에 남편도 화가 많이 났고요. 결국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날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형님네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나라도 어머님 돌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그럼 괜찮지.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나한테는 친엄마나 다름없으셔. 그럼 친엄마가 아픈데 나 몰라라 해? 그건 아니잖아. 형님네가 무슨 결정을 하던 상관없어. 난 그냥 우리 엄마 돌보려는 거니까. 당신도 참. 내가 당신한테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남편에게 한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를 돌보든 말든 저는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치매라는 병은 가족들이 옆에서 관심을 두고 계속 지켜보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 병입니다. 남의 손에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전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시댁과 저희 집은 멀지 않아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 남편은 그냥 집에서 머물면서 왔다 갔다 하기로 했네요. 시어머니는 불편하게 뭐하러 그러느냐고 당신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자신의 모습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셨을까요? 행여나 자신도 모르게 큰 사고를 칠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예전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시리라 마음먹었죠. 그것이 제가 응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심해지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제가 차린 밥상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서는 3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 아가. 근데 저녁 밥상은 차리질 않니? 이러다 네 시아버지 배골막 죽겠다. 어서 밥을 해서 밥상 차려드려야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금방 아버님이랑 같이 식사하셨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었다고.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 아무리 우리가 깜빡깜빡 한다곤 하지만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구분 못할까봐 그래? 그럼 배에서는 왜 꼬르륵 소리가 나겠니? 그냥 차리기 싫으면 차리기 싫다고 말해라. 이럴 거면 전처럼 내가 밥을 해먹는 게 낫겠구나.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저 지금 설거지하는 거 안 보이세요? 우리 다 같이 식탁에 모여서 밥 먹었잖아요. 얘가 정말 너 끝까지 우길 거니? 그렇게 섬을 내시곤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슬그머니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글썽입니다. 아이고, 아가. 내가 저녁을 먹었던 걸 새까맣게 잊고 아무 죄 없는 너만 잡았구나. 이제야 생각이 났어. 미안해서 어떡하니? 내가 빨리 죽어야 네가 편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 그래야지. 날이 갈수록 이런 비슷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요.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치료에 전념하는데도 점점 심해지는 증상에 제 마음이 안달이 났습니다. 옆에서 그런 시어머니를 지켜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아파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날로 쇠약해지는 시어머니를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날들이 많아졌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넉 달쯤 지냈을까요? 가뜩이나 심란한 저한테 형님까지 나서서 염장을 지르더군요. 동성, 우리 다음 달에 이민 가기로 했어. 네? 아니, 갑자기 무슨 이민이에요? 친척분이 호주에서 자리 잡고 사시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 하고 싶은 공부도 있고. 한국보다야 그런 선진국이 살기엔 훨씬 낫지. 안 그래? 아무튼 급하게 가기로 했으니까 동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 꼭 그렇게 급하게 이민을 가셔야 돼요? 시어머니도 많이 아프신데. 동서는 가끔 그렇게 꽉 막힌 소리라고 하더라. 시어머니 아픈 거랑 우리가 이민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나이 들어서 안 아픈 사람이 얼마나 돼. 그럼 시부모님이 아프면 자식들 인생도 담보 잡혀서 살아야 하는 거야? 아니, 형님도 이 집 며느리고 아주버님도 이 집 자식이잖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편찮으신데 서로 어느 정도는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동서 보고 어머님 모시고 살라고 했어? 그러니까 진작 요양병원에 모시면 됐을 일 아니야. 동서발로 직접 시댁에 들어와 사는 건데 누굴 탓해? 형님 내외는 가족들에게 이민을 가겠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해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남편과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아픈 부모님을 저희에게 떠넘기고 가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픈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일은 제가 자진해서 시작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자식의 도리는 조금 더 하지 않겠다는 형님과 아주버님의 태도는 정말 경악스러웠죠. 그렇지만 제가 말린다고 들어먹을 형님이 아니었어요. 자기들 인생 그렇게 산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우라통은 터졌지만 제 앞에 놓인 현실만 해도 막막했네요. 전 아픈 시어머니와 연로한 시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들어와서 산 지 1년이 좀 넘었을까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절 불러다 놓고 어렵게 입을 떼시더군요. 아가, 내가 좀 알아봤는데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괜찮은 요양병원이 하나 있더구나. 저 사람처럼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보살펴준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볼까 한다.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있는데 병원에는 왜 들어가요? 이제 너도 아프고 늙은 부모 뒤치다꺼리 그만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만하면 됐다.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얼마 전에 너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쓰겠다면서 김 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더구나. 우리 작은 며느리 덕분에 우리 두 늙은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고맙다, 아가. 시아버님이 촉촉한 눈빛으로 절 보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눈물을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시어머님이 가족들 몰래 유언장을 쓰셨단 말도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그렇다고 이제 자식들 신세는 그만두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겠다는 말을 들어드릴 순 없었어요. 친정엄마나 다름없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손으로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아버님께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를 드린 후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어.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 당신이 언제까지 아픈 엄마 모실 순 없는 거잖아. 차라리 그 편이 더 나을지도 몰라. 아니야. 난 정말 괜찮다고. 어머님 모시고 병원도 다녀야 되고 좋아하시는 것도 해드리고 겨 좋은 날에는 산책도 나가야 돼. 난 어머님 요양병원에 가는 거 싫어. 그래도 제가 더 노력하고 더 정성으로 보살펴드린다면 상황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 만사가 제 마음처럼 되지는 않나 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님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죠.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더욱 쇠약해진 시어머님은 거동 자체가 어려워졌고 이대로는 시어머님이 오래 사시기는 힘들 것 같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에 저는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숨을 쌕쌕거리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좋아하는 며느리 옆에서 오래 살며 사랑을 듬뿍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빨리 떠나려고만 하시는지 섭섭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도 시어머니가 곧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사실을 형님 내외에게도 전달해드렸죠. 형님 내외는 연락이 닿은 지 이틀 만에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1년 만에 나타난 형님이 누워 계신 시어머니 손을 붙잡으며 오열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큰며느리요. 아, 어머니, 제 이름 좀 불러봐 주세요. 네? 형님의 애타는 부름에도 시어머니는 눈만 껌뻑이며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이미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가족들 얼굴도 잘 못 알아보는 상태였습니다. 아, 동서, 어머님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머님 이렇게 될 때까지 동서는 뭐하고 있었어? 진작 병원에 모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셨던 거 아니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어머님 병수 말던 저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몰라. 암튼 속상해 죽겠어. 형님은 마치 시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해진 게 제 탓이라는 듯 눈을 흘기는 겁니다. 여태껏 시어머니 병수발은 나 몰라라 해놓고 이제 와서 효부인 척하는 모습이 기가 막히더군요. 욱하는 마음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지만 오늘 내일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형님과 입씨름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어머님이 병을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었죠. 제 얼굴을 몰라도 되고 제 이름을 기억해주지 못해도 되니까 제발 돌아가시지만 말라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요, 제 간곡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저와 눈길 한번 마주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네요. 하필 사풍이 매서운 겨울날 먼 길을 가시는 바람에 마음이 더 쓸쓸하고 아팠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 없이 장례를 치렀고 생전 어머님이 그리워하던 고향 선산에 모시게 되었어요. 어머님을 홀로 두고 나오는 길이 너무 힘들고 가슴 아팠지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들꽃들과 새소리가 가득하다는 걸 위안 삼으며 어렵게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서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 어머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네 엄마가 죽기 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지금은 공개할 수 없고 이의연 뒤 첫제사 때 공개해야 한다고 말이야.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유언장을 1년 뒤에 공개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네 엄마가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구나. 반드시 1년 뒤에 유언장을 공개하라고 말이야. 엄마가요?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1년 뒤에 공개돼야 한다는 점이 언뜻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는 오랫동안 시댁에 이런저런 일을 봐준 변호사라서 없는 얘기를 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의구심이 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직접 변호사랑 통화를 했고 시아버님 말이 맞다는 걸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김 변호사 말이 엄마가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반드시 당신 첫 제사에 유언장을 공개하라고 신신당부하셨대. 거참, 엄마가 왜 그런 부탁을 하셨지? 그러자 형님이 불쑥 끼어들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서방님, 궁금해하면 뭐예요? 다 어머니가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탁을 해드셨겠죠. 유언장을 지금 보나 1년 뒤에 보나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떠난 어머님이 돌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형수님 말이 맞긴 한데 좀 이상한 부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그건 변호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것보다 전 어머님 계신 근처에서 지내볼까 해요. 네, 엄마 계신 곳에요. 아니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엄마 모신 선산 근처로 내려가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헛헛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제가 외국에서 산답시고 아픈 어머님 한번 들여다보지 못했잖아요. 그냥 어머님이랑 가깝게 살면서 묘도 살펴드리고 무난 인사도 드리고 그러고 싶네요. 형님의 뜻밖의 선언에 가족들이 모두 어리둥절해했어요. 심지어 아주버님까지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크게 뜨시더라고요. 아니 형님, 거기서 어떻게 사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호주에 돌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주 이민은 없던 걸로 하기로 했어. 외국에서 좀 살아보니까 영 우리 체질에는 안 맞아.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하필 어머님이 이렇게 되셔가지고는. 아무튼 난 어머님 살아생전 더 잘해드리지 못한 죄책감에 이렇게 평소처럼은 못 지내겠어. 당분간 어머님 산소라도 지키고 있을래. 그러니까 이제 동선 신경 쓰지 마. 그동안 동서가 고생 많이 했잖아. 그래도 그렇죠. 거기가 어디라고요. 연고도 없으신데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살림 살지 왜 못 살아. 어차피 어머님 땅인데 농막 같은 거 하나 해놓고 살면 돼. 이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 동서도 아버님도 모두 신경 쓰지 마세요. 저라도 이렇게 해야 우리 어머님이 덜 외로우실 것 아니에요. 형님의 뜻밖의 결혼한 말에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형님이 그렇게까지 어머님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형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님 산소 근처에
농막을 지어놓고 살겠다는 형님이 크게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형님은 자기가 뱉은 말을 곧바로 실행하더라고요. 조립식 농막을 주문해서 어머님 산소 근처에다 설치하더니 간단한 상의만 차려놓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형님의 그런 행동에 온 가족은 물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시골 농막에서 산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그 정도로 깊다는 게 형님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혹 속으로 형님 욕을 했던 제가 부끄럽기도 했고요. 몇 달째 이어진 형님의 현대판 심효살이는 좁은 시골 동네에 금세 퍼졌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면서 입과 입을 통해 소문이 파다하게 번지더군요. 형님의 효심에 감동한 사람들이 제게까지 형님에 대해서 물어왔어요. 네 시어머님은 저런 며느리 뒀으니 저승 가서도 외롭지 않을 것 같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쩜 저런 심청이 같은 며느리가 다 있냐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니 지역신문에서도 망구석처럼 어머니가 들지키는 형님을 취재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 보기 드문 효부라고 말이죠. 형님의 이야기가 신문을 타더니 군청에서는 형님에게 올해의 효부 상패를 전달하기까지 했네요. 형님은 그렇게 꼬박 1년을 어머님 산소 근처에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첫 제사 이틀 전에 농막 생활을 접고 내려오게 되었죠. 우리 가족은 시댁에 모여 어머님의 첫 제사를 정성껏 준비했어요. 생전 좋아하시던 음식도 넉넉하게 준비하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기억들도 꺼내어 그리운 시어머니를 추억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 첫 제사에는 특별히 변호사님도 참석을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뜻이 담긴 유언장을 가족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였죠. 고인의 뜻대로 1년 만에 공개되는 유언장이어서 시어머님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유언장을 읽는 변호사의 입에 오롯이 시선을 모았습니다. 고인께서는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가 아파트는 남편분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임야 및 부동산은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상속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예외를 두신 부분이 있으신데요. 서울에 위치한 6층짜리 건물은 자식분들이 아니라 평소 고인에게 지극한 효심을 보여주었던 며느리에게 직접 상속하신다고 하셨네요. 두 분 며느님 중 누가 고인에게 효심이 깊었는지는 고인의 남편분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결국 건물의 상속자는 남편분이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공개한 유언장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런대로 납득이 됐지만 효심이 깊은 며느리 중 한 사람에게 서울 건물을 상속하겠다는 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유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뜻으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재산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건물을 두 며느리 중 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유언에 남편과 아주버님의 귀도 쫑긋 서더라고요. 그러자 난처해진 건 바로 시아버님이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아버님이 직접 당신께 효심이 깊은 며느리를 고르라고 하셨으니까요. 모두의 시선을 느낀 아버님이 변호사님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상속해줄 며느리를 직접 골라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지금 꼭 결정해야 합니까? 좀 더 생각해 보신 후에 결정하셔도 되지만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있기도 하고 변호사인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아우 이거야 원. 난처해진 아버님이 한숨을 푹 쉬며 저와 형님을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저도 태어난 척을 했지만 무척 긴장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님의 재산에 특별히 욕심을 가졌던 적은 없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건물이 생긴다는 게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두 손을 모으고서 시아버님만 지켜보고 있는 형님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겠죠. 한참을 고민한 아버님이 한숨 섞인 음성으로 입을 대셨습니다. 이건 내 일생일 때
가장 어려운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구나. 사실 이런 재산들은 거의 다 너희 시어머니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그 사람 유언대로 따라주는 게 도리인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긴 해야겠지. 차라리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해서 결정해 주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깊은 뜻이 있지 않았겠니? 어쨌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한테 물려줘야 할지 조금은 알 것도 같다. 시아버님이 거기까지 말을 마치자 갑자기 형님이 눈물을 쏟으며 오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뜻이 담긴 유언장을 보니까 어머님이 너무 그리워요.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님 상소를 지키면서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하루라도 좋으니까 제발 꿈에 나타나달라고 말이에요. 아버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던 간에 저희는 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니 자기 가방에서 효부상 상패를 꺼내더니 가슴에 꼭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쏟더라고요. 형님의 그 모습에 기가 찹니다. 시아버님이 효심의 깊은 며느리를 골라야 하는 순간 갑자기 시어머님 산소 옆에서 심유살이를 했던 일을 말하고 은근슬쩍 상패까지 꺼내서 어필을 하다뇨. 그 찰나의 순간에 그런 행동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형님이란 생각이 확 들더라니까요. 시아버님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와 형님을 한 번씩 쳐다봅니다. 두 며느리들이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는 내가 잘 알지. 둘째는 아픈 시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보살폈고, 첫째는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어머니 묘를 지켰으니 두 사람의 효심이야 두말하면 잔소리겠지. 누가 더 효심이 깊은지 우열을 가리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내 생각엔 첫째 노고가 좀 더 크지 않았나 싶다. 군청에서 효부상까지 주신 것은 모두들 그 효심에 감명해서가 아닐까? 그래서 서울 건물은 아무래도 큰애 몫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네. 아버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님은 우는 소리를 더 크게 냅니다. 아버님, 제 진심을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비록 외국에 있었지만 아픈 시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고 애달파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형님은 슬픔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연신 눈물을 찍더라고요. 그게 슬픔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는 분간하기 어려웠지만요. 건물 상속자를 형님으로 결정한 시아버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야, 너무 서운해하지 말거라. 두 사람 중 꼭 한 사람을 결정해야 해서 그렇지. 네 효심도 큰애 못지 않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단다. 큰애한테 건물을 주긴 했지만 넌 내가 따로 생각해둔 게 있으니까 너무 섭섭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 네, 아버님. 전 괜찮으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물론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려서 씁쓸하긴 했지만 이것도 다 제 팔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가지고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아버님의 결정에 토를 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잠자코 이 상황을 지켜보던 변호사님이 우리 가족 모두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을 만한 엄청난 발언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잘못을 되돌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변호사님이 긴 한숨을 지으며 그런 말을 하자 형님 안색이 급변하더라고요. 아니, 김 변호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어머니 유산 상속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실은 김연아 씨가 저한테
유언장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효심이 지극한 둘째 며느리에게 건물을 상속하신다는 유언장 내용을 조작해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제게 거금을 약속하셨고요. 뭐라고요? 김 변호사님, 그게 무슨 망발이에요. 제가 언제 변호사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 그래요. 이제 그만하시죠. 저랑 통화한 내용 전부 다 녹음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큰 잘못인 줄은 알았지만 돈에 욕심이 나서 그만 동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언장 내용을 조작하고 공개도 1년 뒤로 미룬 겁니다. 그동안 김연아 씨는 건물을 상속받기 위해 효부인 척 연기를 하신 거고요. 하지만 전 지금 제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도저히 이대로 김연아 씨에게 건물이 상속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네요. 김 변호사님,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제가 무슨 연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시아버님은 물론 우리 가족은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자네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이야? 우리 큰애가 자네를 매수하려고 했단 건가? 네, 제가 고인의 자필유언장을 직접 위조했습니다. 느닷없이 첫째 며느님에게 건물을 상속한다고 하면 의심을 받을까봐 효심이 급한 며느님에게 상속한다는 것으로 조작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공증인인 제가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돈엔 문이 멀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시아버님은 손을 부들부들 따면서 형님을 노려보시더군요. 첫째,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럼 지금까지 효심이 지극한 척 연기를 한 거냐? 신유사리까지 자처하면서? 이 모든 게 다 건물을 받고 싶어서 네가 꾸민 짓이 한 게 사실이야. 결혼 끝까지 몰린 형님은 우물쭈물거리다 결국 빽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유언을 남기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살짝 알아봤어요. 근데 동서한테 그 건물을 통째로 준다는데 눈이 안 돌아가고 배겨요. 다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한테만 많이 주는 게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꼭 제 잘못만은 아니에요. 어머님이 처음부터 공평하게 유산을 남겨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애물 시어머니 탓을 합니다. 형님의 그 기막힌 기행에 아주버님까지 뒷목을 잡더군요.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형님에게 따졌습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머님 아프실 땐 이민 간다고 도망을 치더만 유산이 욕심나서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벌인다고. 아? 그럼 내가 사람이 아니면 뭐니? 원래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 너도 아까 아버님이 나한테 건물 물려준다고 했을 때 속 쓰려서 죽을 뻔했지? 그 언니가 고고한 척 하지 마. 너도 내 입장이었으면 똑같이 그랬을걸. 뭐라고? 내가 너랑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니? 착각하지 마. 아무튼 너 각오 단단히 해야 될 거야. 그냥은 넘어갈 생각 없으니까. 그래, 마음대로 해. 난 그저 내 권리를 찾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뭐가 그렇게 당당할까요? 끝까지 자기 잘못이 없다는 형님은 시댁문을 벌컥 열고 나가버리더군요. 얼굴이 시뻘개진 아주버님도 그렇게 나가버리는 형님 뒤를 쫓아나가더라고요. 그 덕분에 시어머님의 첫 재산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과 시아버님은 얼굴이 흑빛이 된 채 땅이 꺼질 듯 한숨을 푹푹 내쉴 뿐이었네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서 자신이 스스로 자수를 하고 죗값을 받겠다고 하시더군요. 범죄나 다름없는 형님의 일탈에 변호사님이 동조한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건
천만 다행인 일이었죠. 변호사님의 용기가 없었더라면 저희 가족 모두는 효심을 가장한 형님에게 감쪽같이 속았을 겁니다. 형님에게 분노를 참지 못한 시아버님은 곧바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언장 조작과 함께 상속 무효 소송까지 함께 진행이 됐죠. 경찰의 조사는 바로 이루어졌고 재판 결과 형님의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됐고 형님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버님과도 이혼을 하게 된 형님은 결론적으로 시어머니 재산 중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셈이 되었네요. 결국 지나친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걸 잃게 된 셈이었죠. 형님의 유언장 도적 사건에 동참한 변호사님도 그 죄가 작지 않았지만 저희 가족의 선처와 본인의 반성 덕분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죄값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 사람 덕분에 형님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던 점도 참작이 된 겁니다. 시어머님이 남긴 건물은 원본 자필 유언장에 따라 제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건물주가 되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를 인정해준 시어머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네요. 한참 후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아주버님과 이혼을 한 형님은 호주로 돌아갔다더군요. 거기서 뭐 해먹고 사는지 알 길은 없겠지만 부디 죄를 저지르지 말고 정당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심이든 거짓이든 이의연이나 심여살이를 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 각오로 산다면 대야 곰고 살겠습니까? 아무튼 아찔했던 그 사건은 좋게 마무리되었지만 가끔 그 일을 떠올리다 보면 아직도 소름이 돋곤 하네요. 제 기막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신 애청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